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천안에서 두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은 화장실에서 발생한 사소한 말다툼을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한편 피해를 입은 남성 2명은 사촌 형제였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메타버스에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남성은 아바타를 꾸민 뒤 아동 청소년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법률사무소의 비서로 취직한 20대 여성이 보이스피싱 사기 행각의 공범이 될 뻔했습니다. 범죄를 눈치챈 친구 덕분에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생후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항소심 법정에서 범행 이유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남성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뾰로롱! 아유, 안녕하십니까. 우리 신인 탤런트 박지훈 선생님. 아니, 근데 진짜 어제, 요새 부쩍 많은 분들이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연기 정말 잘하신다고. 예, 감사합니다. 어제도 정말 너무 잘해가지고 욕도 좀 드시고. 연기인데, 그죠? 그러니까요. 양원보 앵커가 시킨 연기입니다. 예. 근데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블랙데이입니다. 아이고, 아셨네요. 짜장면 한 그릇 먹었습니다. 아이고, 저는 못 먹었습니다. 네. 예. 저랑 이수진 기자 나중에 한번 좀 사주십시오. 네, 사드리겠습니다. 짜장면. 예. 무슨 날인지는 다 아실 겁니다. 화이트데이하고 발렌타인데이 때 아무것도 못 받은 사람들, 짜장면 먹는 날이죠.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이 질병관리청이 오늘 이 코로나 유행이 정점 구간을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이 방역 대응 체계를 바꿀 시기가 됐다고도 했는데요. 마침 정부가 내일 영업시간 그리고 인원 제한 이걸 사실상 해제하는 새 거리두기 지침을 내놓는다고 하죠. 이 너무 미리 이 샴페인을 터트리는 게 아닌가 걱정이긴 해도 그래도 발표를 믿고 싶습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자, 이수진 기자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어디 보고 계셨어요 지금? 예. 원고를 보고. 예. 자,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할머니 완전 찐 팬이에요. 설거지하면서도 맨날 뒤돌아봐요 하신 평택 지산동 9살 초딩님. 싱크대 위에 핸드폰 좀 갖다 주세요. 자, 밥 먹을 때 사반 보면 밥알이 입으로 가는지 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하신 김구름님. 왜 그러실까요? 자, 알바만 아니면 본방 사수하겠는데 미안해요 유유 하신 차차우님, 별소리를 다 하십니다. 자, 신인 탤런트 박지훈, 연기 짱 잘해 하신 제이선님, 윤청초님, 김민아님. 자, 이 시간 MBN에서 갈아탔어요 하신 토트넘 감독님. 진짜 제 입으로는 참 그렇지만 아무튼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짜냥짜냥해님, 미국의 줄리킴님, 캘리포니아의 K팡님 모두 사랑합니다.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6시 내 고정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오늘 조금 무거운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보여주시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입니다. 자, 오늘 대법원에서 2개의 판결이 있었죠. 이 세 모녀 살해한 김태현 그리고 충남 당진에서 2 자매를 살해했던 이름 모를 30대 남자 모두 무기징역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가 필요하다고 본 건데요. 좀 사건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김태현은 지난해 3월 게임으로 알게 된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서 피해자를 비롯해서 여동생과 어머니까지 살해를 했습니다. 또 당진 김모 씨는 2020년 6월에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다퉜다는 이유로 숨지게 하고 집에서 여자친구의 친언니를 기다렸다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20년 뒤 가석방 심사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교수님, 두 사건 공이 저희도 맨날 전해드렸지만 유족들은요 1심 때도 2심 때도 계속해서 집행까지는 안 바란다. 제발 사형 선고라도 좀 해달라. 정말 간절히 호소하셨었습니다. 하지만 들으신 것처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그러니까 법적 근거도 없는 표현이죠. 예? 교수님.
사실 이제 이 재판부가 이렇게 그 판결 내린 것은요, 지난 25년간 사형이 집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제인권단체로부터 우리는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형벌로서의 이 사형에 있어서의 실효성은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나라에도 없는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이라고 얘기를 한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것은 개인적 그쪽에서 하는 얘기일 뿐이고 실제로 가석방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가족 측에서는 필사적으로 사형을 갖다 선고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 논리라면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에서 사형을 갖다가 폐지를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미국같이 누진제, 즉 다시 말해서 살인하면은 몇 년, 사체 훼손 몇 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70년, 80년, 100년 이런 식으로 하든지 뭔가 어떤 대책을 마련해 놓고 뭐 이 조치를 해야만 유가족들이 2번 죽는 그런 상황이 적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이어가죠. 역시 또 정말 가슴 아픈 소식입니다. 음주 차량의 중학생 참변입니다. 자, 영상 함께 보시죠. 차량 한 대가 갑자기 도로로 저렇게 돌진합니다. 지나가던 중학생들 그대로 덮쳤고요.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까지 들이받았습니다. 학생 병원으로 바로 옮겼는데요. 숨졌습니다. 자, 이 기자, 숨진 중학생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길이었는데 저 차량 운전자 뭐 당연히 만취였어요. 네. 피해자는 15살 중학생이었습니다. 학원을 다녀오던 길에 골목길에서 만취 차량을 만난 건데요. 이 차는 이 피해 중학생을 치기 전에도 뭐 마트도 박고 다른 승용차도 박았다고 합니다. 가해 운전자는 이제 사고 직후에 음주 측정도 거부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그리고 이제 술을 마셨는데 운전한 기억은 없다 이렇게 진술을 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피해자 부모님은 아들의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밝혔고 이 아이의 장기가 기증 절차가 진행이 됐습니다. 진짜 양 변호사님, 세상에 내 이제 그냥 핏덩이 같은 내 자식을 저렇게 비명에 보낸 것도 정말 억장이 무너지실 텐데 그 자식의 장기를 또 저렇게 근데 이자 하는 소리 보세요. 음주 측정을 또 거부했대요 또.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뭐 사고 현장에서도 굉장히 뭐 말투도 어눌하고 뭐 모습도 좀 비틀비틀하고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소주를 한 2~3병 정도 마신 것으로 그렇게 보인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운전한 건 기억이 안 난다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글쎄요. 제가 봤었을 때는 본인도 본인이 얼마나 큰 일을 저지르는지 나중에나마 지금 깨닫고 약간의 변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 술 마신 거 왜 거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자기가 문제를 일으켰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음주 측정이라도 거부를 한 거지. 자기가 아무 정말로 기억이 안 나는 상황이었으면 그걸 거부를 했을까? 저 정도면 근데 참 부모는 하늘을 탓하죠.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도 이어가죠. 무인빵집 싹쓸이입니다. 자, 영상 함께 보시죠. 자, 모자를 쓴 여성이요. 무언가를 비닐봉투에 막 지금 담고 있습니다. 빵입니다. 빵을 자, 근데 끝난 줄 알았는데 냉장고에 가가지고 우유, 샌드위치, 케이크 그냥 식성도 좋아가지고. 자, 근데 알고 봤더니 노페이. 돈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도둑이었습니다. 자, 이 기자, 무인점포 현금 털이범은 저희가 많이 전해드렸잖아요. 네. 빵 도둑은 처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여성이 이제 빵집을 털었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빵이랑 케이크랑 음료 정말 많은 거를 이제 챙겨서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범죄가 단 3분 만에 이뤄졌다고 하고요. 피해액이 수십만 원 규모라고 알려졌습니다. 이 여성은 이제 옷깃을 이렇게 꺼내서 이제 지문을 남기지 않았다고 하고요. 가게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이렇게 힘든 시기에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하냐 이러면서 울분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교수님, 근데 이런 무인점포 뭐 터는 거 저희가 뭐 많이 전해드렸지만 100% 잡혀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이제 저런 식으로 해서 아마 나갔을 때 경찰은 저 사람의 그 동선을 CCTV를 통해서 아마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잡혔습니다. 현재 베트남 국적에 있어서 30대 여성으로 이 피의자가 특정이 됐는데요. 15일 날 이제 여성을 불러서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랬느냐 범행 동기를 조사한다는데 범행 동기가 뭐 있겠습니까? 뭐 절도 욕구가 있어서 했겠죠. 근데 불법 체류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이 돼 있고 형법상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체포는 안 됐고 일단 확인만 된 상태겠지만 잡히겠죠. 자, 네 번째 뉴스 이어갑니다. 예, MC몽 7만 달러 반출 적발입니다. 박 변호사님. 네. 가수 MC몽 씨가 아이고 참 그동안 아무 소식이 없다 했는데 또 이렇게 안 좋은 소식으로 예. 하나로는 한 8,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신고를 하지 않고 이 가다가 공항 세관에서 적발이 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10,000 이상이면 세관에 신고를 하고 가든가 해야 되는데 7만 달러면 그 $10,000를 훨씬 초과하는 경우인데 그게 신고를 하지 않고 가다가 걸렸고요. 외국한 거래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는데요.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저 정도는 뭐 딱히 법을 몰라도 상식일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건 법의 무지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예. 일반적인 대부분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 $10,000, 약 한 1,000만 원 정도,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1,000만 원 정도 외국에 가져갈 때는 세관에 신고를 하고요. 갖고 올 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7만 달러니까 더 상당히 초과했다고 볼 수 있고 예. 아마 몰랐다고 하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본인은 몰랐다, 사죄 드린다 뭐 저런 식의 사과문을 냈네요. 자, 마지막 뉴스 이어가죠. 차체 일부가 삐죽입니다. 자, 영상 함께 보시죠. 자, 블랙박스 차량 25톤짜리 트레일러인데 잘 가고 있는데 뭔가 불안합니다. 이거 쾅! 야, 앞에서 대형 차량이 오고 있었는데 세상에 이거랑 부딪힌 겁니다. 이거랑. 예. 박 변호사님. 네. 야, 이거 마주는 트럭 구조물 이거 쾅 부딪힌 건데 경찰에선 말이죠. 이 중앙선 침범일 것 같잖아요. 여기가 중앙선이면 그렇죠. 삐져나왔잖아요. 네. 자, 근데 그게 아니다. 뭐 또 이런 판단을 했대요. 이게 사고 자체가 지금 중앙선도 좀 애매하기도 하고요. 지금 기중기에 그 구조물이 나와서 거기에 좀 충돌한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요거는 뭐 100대0 사고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거 당연히 저게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럼요. 나온 게 사고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볼 수는 없고요. 적재물이 차선을 넘어간 거기 때문에 100대0 사고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대형 차량과 관련한 사고 영상 더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죠. 자, 이번엔 크레인 차량인데요. 자,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자, 일단 차 지나갔고요. 가고 있는데 아이고. 세상에 이거 탑차 이거 여기 걸려. 야, 이게 자, 이거는 좀 옛날 영상인데 저희가 사례 분석을 위해서 골랐습니다. 이 차량이 크레인에 걸리는 사고는 처음 본 것 같은데, 자, 양 변호사님, 이거는 누구 잘못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좌회전하는 크레인 쪽의 과실이 훨씬 높다라고 봐야겠죠. 실제 이제 분쟁심의위원회에서는 80대 20으로 지금 비율을 정하기도 했었고요. 만약에요, 그 운전석이 좀 높은 트럭이었으면 더 큰 사고가 아이고, 진짜. 날 뻔했던 아찔한 순간입니다. 저게 원래는 이제 중장비이기 때문에 수신호를 하거나 맞습니다. 아니면 좀 주의 있게 보신 분들은 저 크레인 같은 거 앞쪽에 노란 깃발을 이렇게 삐죽하게 달고 다니는 것도 보셨을 거예요. 예. 주의를 주는 건데 그것도 안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네요. 자, 지금 광주 쌍암동의 유연순 여사님, 잠시 후 광주 홈구장에서 열리는 기아 타이거즈 경기 보신다고 슬슬 지금 스포츠 채널 검색하고 계시는데 어차피요, 사건 반장 다 보고 가셔도 5회부터 보실 수 있어요. 그냥 계세요. 네? 나 흔들려. 잡아줄게. 네 발목. 붐 프레임으로 발목 흔들림을 잡아주니까 어떤 길도 편안하게 퀀텀 네오 하이크. 아이다. 이 굵기로 말까요? 네네. 왜? 백내장 안과 안 가셨어요? 3kg 정도로. 아유, 뭐예. 시력노화 안과 안 가셨어요? 백내장 시력노화 안과부터 가세요. 알콘.
천안에서 두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은 화장실에서 발생한 사소한 말다툼을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한편 피해를 입은 남성 2명은 사촌 형제였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드러난 정황을 짚어봅니다. 자, 어제 사건 직후에 저희가 전해드렸죠. 이 천안에서 이 두 쌍의 부부가 갑자기 흉기에 변을 당했던. 자, 박 변호사님.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좀 더 들어온 소식 좀 정리해 주시죠. 자, 어제 새벽에 자정 무렵입니다. 12시 14분경에 천안의 도로에서 있었던 일인데 노래방 앞에서 50대 남성이 두 쌍의 부부입니다. 이 두 쌍의 부부가 사촌지간인데 흉기를 휘둘렀고요. 그 부부 중에 여성 2명은 현장에서 사망을 했고요. 남성 중에 1명은 경상이고 1명은 좀 위독한 상황인데 지금 이 남성 중에 1명이 병원으로 수술이 돼서 조금 수술이 잘 됐다고 하는데 현재 지켜야 할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자, 양 변호사님, 어제까지는 저희가 이 경찰에서 제대로 확인을 안 해줘서 이럴 수도 있다라고 약간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렸었는데 알고 봤더니 정말 터무니없는 사실관계를 알고 나니까 더 황당하고 정말 이렇게까지 엄청난 일이 벌어져야 될 일인가 싶거든요. 어떤 일이었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촌 지간의 형제 간의 부부들이 같이 모임도 있었고 노래방에 같이 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술도 같이 마시고 그랬겠죠. 그중에 피해 남성 중에 한 사람이 화장실에 가는데 이 가해자가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나오면서 담배 냄새가 좀 난다라고 혼잣말을 하면서 불평을 했는데 갑자기 가해자가 쫓아와서 뭐라 그랬냐라는 식으로 말싸움이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해자도 아내하고 같이 이 노래방에 왔었던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는 저 가해자 아내가 왜 그러시냐고 말리고 또 이 피해 남성 측에서도 나머지 또 사촌 형제도 있고 아내들도 있으니까 부인들도 있으니까 다 말려서 그냥 정리가 되는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이제 모임이었고 술자리도 있었으니까 대리 차량을 운전을 불러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대리 기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쫓아와서 저렇게 공격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럴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말입니다. 진짜 이게 지금 이 기자 이게 지금 영상이 잠깐 나갔다 준비돼 있는데 영상을 보면서 어제 상황 다시 한 번만 좀 전해주시죠. 네, 이 영상이 지금 가해자가 공격 직전의 모습인데요. 정말 이렇게 차분하게 걸어가는 모습이고요. 오른손에는 흉기가 쥐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피해자가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렇게 다가가더니 바로 공격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피해자를 공격하기까지 10초 정도밖에 안 걸렸는데요. 결국 이제 부부 한 쌍이 도망을 가고 가해자는 이제 뒤쫓아 갑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다른 한 부부는 길가에 쓰러진 건데요. 지금 저 장면은 이제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남편이 응급 조치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인은 심정지로 결국 사망했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당연히 화장실에서 그 좁은 화장실에서 노래방 화장실 좁은 데서 담배를 피니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 세상에 남의 몸속에 들어갔던 그 연기가 내 기관지로 들어온다. 이게 얼마나 불쾌합니까? 자, 그랬더니 이 피해 남성이 그냥 직접 뭐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잣말로 좀 담배 냄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었나 봐요. 자, 그랬더니 이 지금 가해자 50대 남성이 나이도 어린 게 하면서 이제 시비가 시작됐던 건데. 글쎄요,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일단 실내에서는 지금 흡연을 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주장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에 의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나이도 어린 게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자기는 격분했다. 그래서 자신의 차에서 흉기를 가지고 왔다. 근데 사실은 이 타이밍이 좀 안 맞아요. 그게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 바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뭔가 어떤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일단 헤어졌잖아요. 예. 그리고 헤어지고 난 뒤에 그 4명이 지금 이제 그 택시를 불러서 타려고 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또 와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어떤 범행을 했다라고 하는데 다툼의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건 잘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이 지금 이번에 사망을 한 분들이 다 여성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한 상대를 갖다가 먼저 공격한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몰라요. 저희가 이 유족분들과 직접 통화를 했는데
이 두 부부에게는 아직도 너무너무 어린 자녀들이 역시 있었습니다. 직접 듣고 가시죠. 장례도 치러야 되는데 지금 신랑도 그러게 돼 있고 누구 장례 치를 사람도 없어요. 사실 이제 부모가 치르긴 해야 되는데 죽은 사람 집만 지금 흉기 박살나고 지금 뭐 아무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돌아가신 분들은 이렇게 좀 자녀가 있으셨나요? 애가 초등학생 둘에다가 저쪽 다른 그 사촌은 한 명 또 있어요. 거기도 애들은 지금 모르죠 지금. 그러니까 애들은 지금 애들은 이제 알긴 알아야 되겠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말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만. 자, 교수님. 근데 이제 이 가해자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일단 시비가 붙고 나서 어느 정도 진정이 된 다음에 각자 자기 갈 곳으로 가다가 차에서 흉기를 꺼내서 들고 와서 범행을 저지른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것만 보더라도 세상에 자기 차에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차에 흉기 넣고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이거부터가 좀 이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차에다 흉기를 넣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에게 어떤 모멸감을 주거나 자기가 주관적으로 기분이 나쁠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공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늘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보시는 게 가해자의 차량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남성 같은 경우는 본인은 뭐 그때 당시 술이 취해서 뭐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그럼 뭐 때문에 자기가 그 행동을 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을 2명이나 살해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차에 흉기, 이 사람의 전과 관계는 아직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전에 어떤 뭐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고 보는데 늘 어떤 상황이 되면은 나는 공격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다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양 변호사님, 일단 뭐 전과 여부는 확인은 안 됩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방금 차량에 이런 걸 넣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용도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행들이 진정이 돼서 헤어졌다라는 거거든요. 예. 정리가 된 상태였다라고 그렇죠. 하고요. 뭐 비슷한 얘기,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숫자 셋만 한번 마음속으로 세라. 그러면 그 우발적으로 욱하는 그런 것도 넘길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가해자 같은 경우 그 시간도 훨씬 지난 거거든요. 본인의 배우자도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교수님이 잘 짚어주신 것처럼 또 막상 이 시비가 신랑이기를 했던 남성들도 아니고 그 배우자들 부인들 여성들을 공격을 했어요. 예.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상태였는지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 가요. 이게. 예. 자, 오늘 이자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청원 글이 올라왔고 지금 김해 최미송님도 신상 공개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상 공개 요건이 특강법에 있으면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요건에는 거의 해당합니다.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유사한 사건이 하나 떠올라요. 김성수 사건이죠.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이요. 똑같습니다. 패턴 자체가. 그것도 흉기를 나중에 갖고 와가지고 맞습니다. 다시 살해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뭐 사실은 우리 참을리자 3번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상당히 흘렀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예.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2명을 그 자리에서 살해를 하고 나머지 2명한테는 살인 미수를 했는데 흉기 자체를 지금 이미 갖고 댕겼다는 거거든요. 계획적 범죄로 보이기도 하고요. 전과 같은 것도 확인해야 되지만 김성수 지금 나오고 있는데 김성수랑 패턴도 유사하고 김성수 당시 여론이 좀 압박이 작용했기 맞습니다. 때문에 공개가 됐는데 같은 어떤 작용이라면 이 남성도 신상 공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 이구동성으로 지금 신상 공개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내일 이자의 영장 실질 심사가 예정이 돼 있는데 계속 지켜보죠.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디지털 가상세계 메타버스에 접속하자 아이돌처럼 깔끔한 외모의 아바타가 말을 걸어옵니다. 몇 살이니? 난 21살 멋진 대학생 오빠야. 대학생 오빠에게 반한 여학생, 이른바 사이버 커플이 됐습니다.
그렇게 1, 2개월간 연락하며 친분을 쌓아가자 이 남성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찍은 사진 그리고 동영상을 보내달라고 하거나 메신저 음성 통화로 성적인 대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경찰은 이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대학생 오빠의 정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 기자, 메타버스, 그러니까 사실 뭐 쉽게 말하면 디지털 가상 세계에서 벌어진 또 사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제페토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이뤄진 일인데요. 한 통계에 따르면 이 제페토 이용자의 70%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성년자가 제페토를 많이 이용하니까 이 플랫폼을 노리는 범죄자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 30대 남성도 아바타를 미소년처럼 꾸미고 21살 대학생이라고 속여서 이제 피해자들한테 접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프티콘을 보내서 피해자들을 그루밍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아니, 가상 공간에서 어떻게 성착취를 했다는...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게 현실과 가상이 결합된 세계잖아요. 그런 새로운 세계인데 거기에서 지금 보신 것처럼 갑자기 이제 멋진 오빠다라고 접근을 하고 이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저런 데 좀 약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서 유료 기프트콘 같은 것도 주고 처음부터 무리한 부탁을 한 것도 아니고 한 1, 2개월 정도 이렇게 정말로 교제하라는 것처럼 좋은 얘기들을 했던 겁니다. 계속 선물을 주면서 환심을 샀군요. 네. 그러고 나서부터는 좀 더 친해지는 면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식으로 사진이라든가 영상 같은 것을 조금씩 이제 높은 정도의 어떤 노출이 있는 것들을 요구를 했고 그리고 자기 영상까지도 찍어서 보냈다라는 건데 문제는 그 대상이요. 야동 청소년 11명, 그중엔 초등학생까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빠랑 뭐 재미나게 놀자, 친하게 지내자, 환심을 산 다음에 선물도 주면서 야, 이것 좀 보내봐, 이 사진 좀 보내봐, 찍어서 보내봐. 자, 교수님, 이게 이자의 그 하드디스크 안에 그냥 고스란히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외부로 유출이 되면 이건 정말 걷잡을 수가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이 아이들의 사진이라든가 영상이 유출된 그런 그 정황은 나타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캐릭터라든가 이런 것을 내세워서 아까 이제 제페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옷을 입힌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최근에 상당히 부각되고 있는 새로운 어떤 기술이에요. 그래서 일부 대학 같은 경우는 요즘에 코로나 때 대학 입학식을 비대면으로 이 메타버스를 이용을 해서 이제 활용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그 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그런 면도 있는데 이렇게 나쁘게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일종에 있어서의 그 온라인 그루밍, 즉 다시 말해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관계를 돈독하게 하면서 그게 환심을 사는 거예요. 이 선물이 뭐냐면 제페토에다가 뭐 옷을 입힌다든가 신발을 갖다가 준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이 아주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리고 난 뒤에 야, 내가 이걸 줬으니까 너희들도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사진이나 영상을 좀 보내줘. 이런 식으로 하는 아주 전형적인 온라인 그루밍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 근데 이거 쉽게 잡을 수 있을까요? 못 잡죠, 송상은. 근데 이제 사실은 3월 8일 정도에 언론 보도를 보면서 이 경찰에서 이거 잡아야 된다 판단했고요. 최근에 2021년 9월부터입니다. 청소년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에서 위장 수사가 도입이 됐습니다. 함정 수사 일종인데요. 일부러 거기 가입해서 들어가서. 청소년인 것처럼 하면서 이게 합법입니다. 원래는 함정 수사가 불법일 수 있는데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남성을 이제 검거했는데 사실은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주소를 허위 주소를 해놓는 거거든요. 검거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멋진 오빠의 현실은 시궁창. 자, 결국 이럴 줄 알았어요, 양 변호사. 네, 그렇죠. 멋진 오빠 일리가 없고 멋진 오빠가 왜 저런 짓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막상 검거를 하고 보면 저 화면만 해도 좀 얌전하게 표현한 것 같고 뭐 집에 갔더니 먹던 음식 널브러져 있고요. 던져놓은 옷까지 성인용품 같은 거 이런 것들로 어지러진 집이었다고 합니다. 이 남성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계정을 5개를 만들어가지고 뭐 정지될 때마다 옮겨가면서 그렇게 불법적인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그러세요. 그러니까 멋진 오빠가 그 가상세 아니 이 현실 세계에서 뭐 훨씬 잘 나갈 수 있는데 그 시간 놀 시간도 없어서 그럴 텐데 가상 세계에서 그럴 리가 없다. 교수님. 근데 이제 실제로 여기 들어가 보면 자기 캐릭터를 만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머리를 갖다 하얀 색깔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비슷비슷하게. 그런데 이 메타버스가 최근에 굉장히 핫한 그런 영역인데요. 이런 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주로 뭐냐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온라인 상에서는 자신의 실상을 갖다가 아주 이렇게 숨기고 뭔가 자기를 갖다 드러내지 않으면서 포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와 연관돼서 피해를 입은 학생들 같은 경우도 사실 부모님들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모르세요. 모르시기 때문에 모르죠. 이 아이들이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자기 부모님들에게 얘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런 어떤 취약점을 파고 들어와 가지고 이런 새로운 형태의 제가 지금까지 이 메타버스를 이용한 범죄는 지금 오늘 처음 제가 접하는 것 같은데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끼를 던지고 그 미끼를 무는 그 피해자들을 이런 식으로 성적으로 착취하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 아주 대표적인 그런 메타버스 관련 성범죄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박 변호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 한 남성 아바타가 여성 아바타의 주요 뭐 이렇게 신체 부위를 막 만지는, 그러니까 실제 만지는 게 아니라 그 아바타가 아바타를 막 수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피해를 당한 여성 사람 여성 진짜 실제 추행을 당한 것만큼의 수치심을 느꼈다. 그렇죠. 근데 이걸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없대요. 아직까지는 가상 세계 관련해서 이게 현행 법규하고 딱 맞아 떨어지진 않습니다. 지금처럼 뭔가 성착취 영상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처벌이 가능하죠. 막 그렇지만 일단은 위장 수사라든지 함정 수사가 지금 합법화돼 있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또 이미 이제 위장 수사를 통해서 이미 좀 검거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부모라든지 또 청소년들이 성착취 영상 이런 거 하는지 좀 잘 확인을 부탁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 범죄도 정말 별의별 범죄가 다 일어나네요.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가죠. 법률사무소에 비서로 취직한 20대 여성이 보이스피싱 사기 행각의 공범이 될 뻔했습니다. 범죄를 눈치챈 친구 덕분에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이 피싱 사건 말이죠. 정말 많은 분들이 뭐 맨날 똑같은 얘기 뭐 맨날 해 뭐 이렇게 좀 반응하실 수도 있는데, 자, 이게 내 일이 된다면 말이죠. 당장 이 여러 사례를 다뤘던 저 역시도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피싱 사건이라는 건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전해드려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시간 좀 함께 해주시죠. 자, 이 한 20대 여성이 요즘 구직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면접을 본 지 30분 만에 딱 합격했다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여성이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제 이력서를 올렸는데 여기가 이제 강남의 모 법률사무소다. 이제 비서 일을 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보기로 했는데 면접도 비대면으로 진행이 됐고 뭐 학교랑 나이 이런 기본적인 사항만 물어본 다음에 30분도 안 되어서 뭐 축하합니다, 뭐 합격입니다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취업이 급한 청년들 마음을 좀 이용한 건데 뭐 얼굴도 보지 않고 뭐 30분 만에 합격시키는 이런 것을 좀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상에 대명천지의 면접도 비대면으로 보고 나서 30분 만에 축하드립니다, 합격입니다. 이럴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자, 그런데 곧바로 합격과 동시에 첫 업무 지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업무가 일반 비서 업무가 아니었다고 해요. 이 피해 여성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네, 이력서를 에 올렸는데 변호사 비서직인데 혹시 일할 수 있냐. 온라인으로만 면접 진행하고 의뢰인들을 만나서 의뢰금 받아오고 하는 게 주 업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여기서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야, 너희 회사 이상해. 자, 이 피해 여성이 자신의 친구에게 야, 누구야, 나 이렇게 해서 방금 합격 통보를 받았어. 얘기를 했겠죠. 네. 그랬더니 그걸 듣고 있던 남사친 친구가 야, 그거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합격을 한 친구도 뭔가 찜찜한 부분이 있으니까 얘기를 그렇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이상하냐면 회사가 강남에 있다는데 정확한 위치는 모른다. 하하. 그리고 출근을 하지 않고 카페에서 메신저를 통해서 이 일을 한다. 아, 그거 좀 이상하잖아라고, 야, 이거 찜찜하다라고 조금 더 알아봐야 된다라고 그 친구가 얘기를 한 거죠. 예. 자, 어느 회사인지 위치도 알려주지 않고. 자, 그런데 이 친구가, 그러니까 남사친 친구가 직접 그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더 이상한 정황을 딱 포착을 합니다. 그 친구의 얘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법무법인 비서인데 왜 카페에서 하루 종일 대기를 시키는지 저도 약간의 의문이 생겼어요. 법무법인인데 통신판매업으로 되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야, 너 그거 이상해. 보이스피싱 같아. 자, 박 변호사님. 박 변호사님 계시는 그 법무법인에 저희가 법무법인 하고 있죠. 예, 그 비서분들한테 매일 봅니다. 그리고 채용할 때 되게 까다롭게 채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사무실에 있죠. 통상은 비서가 또 수금을 하러 가는 경우 이 무슨 뭐 장사꾼이 아니잖아요. 수금을 한다는 것도 상상하기 어렵고요. 그렇지만 요새같이 취직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면 믿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남성분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이상하고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조회해보면 나오거든요. 예컨대 등록 부분. 법률사무소가 아니고 통신판매업으로 돼 있고 이상하죠. 그리고 수금을 해오라는 것도 이상하고요. 뭔가 이상하다. 이거 조금 고민해봐라. 경찰에 신고해봐라라고 권유를 했고 그게 아니었다면 사실은 요새 보이스피싱 공범들 구속이 원칙입니다. 공범이 돼요. 본인은 몰랐다고 하지만 법률의 무지가 처벌이 면하지진 않는 거거든요. 정말 잘못했으면 본인이 큰 낭패를 볼 뻔했던 상황입니다. 자, 결국 이 피해 여성이요. 앞서 보신 그 친구의 뭔가 이상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첫 업무를 보러 가기 전에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첫 의뢰인이라 불리는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화들짝 놀랐죠. 네, 이제 이 여성도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가긴 했지만 설마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보이스피싱이었던 거죠. 이 여성의 첫 업무가 뭐였냐면 수원에 있는 의뢰인한테 가서 수임료를 받아오는 일이었는데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의뢰인이 저 길에서 이제 나타나는데요. 지금 옵니다. 네, 한 손에는 지금 전화기를 들고 있고 다른 한 손에는 쇼핑백을 들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형사 2명이 다가옵니다. 네, 이게 그리고 나서 이제 진실이 밝혀졌는데 의뢰인이 높은 금리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바꿔준다는 말에 속아서 970만 원 가량의 돈을 가져온 보이스피싱 피해자였던 겁니다. 참 진짜 교수님 진짜 어쩌면 좋습니까 진짜. 예? 일단은 이게 진짜 이런 일들이 일상 다반사예요. 다반사죠. 옛날에는 눈 감으면 코 베 간다는데 눈 뜨고 있는데 코를 베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 친구 참 잘 두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대출금을 이중 처리가 돼가지고 970만 원이 잘못 입금이 됐다. 이 돈을 현금으로 찾아가지고 은행원에게 전달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피해자 같은 경우는 자신의 통장을 보니까 거기 실제로 경상북도에 거주를 하고 있는 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자신의 통장으로 970만 원이 입금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은 이렇게 신고를 해가지고 그 사람의 돈도 보호를 하고 자신도 어떤 범죄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제거했습니다. 양 변호사님, 지금 이 법무법인, 자칭 법무법인에서 저 피해 여성에게 가서 의뢰인한테 그 수임료 받아와라. 수임료 카드로 됩니까? 현금으로만 됩니까? 수임료 당연히 카드 되죠. 세금에서 다 발행하고요. 그런데 참 이게 이런 경우가 좀 답답한데 사실 아까 잠깐 문자 나온 걸 보면
신원조회만 잠깐 해보면 된다고 하니까 5분에서 10분 정도 뒤에 신원조회상 이상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 사무실은 신원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법에 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고개를 끄덕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가고 요즘 또 코로나 시국이라서 비대면 업무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또 넘어갈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만약에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누가 현금으로 그렇게 큰 돈을 받아오는 일을 하겠냐. 그리고 그 돈 주면서 시간당 5만 원씩이나 주는 건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하면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된다라는 말을 하는 순간 미필적 고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피해자지만 또 가해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래서 나중에 이런 분들 변호를 하다 보면 이게 수사기관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해요. 저렇게 중간을 끊어줘야 선량한 피해자가 안 나오는 건데 또 거기에 속아 넘어간 사람도 정말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개미지옥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저걸 한 번 하고 난 뒤에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거 잘못 들어갔구나. 근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미 발을 담궜기 때문에 너 그다음부터는 보이스피싱범도 협박해요. 너 이미 검검된 거야. 야, 너 어차피 나랑 한 배 탄 거야. 엮인 거야. 너 증거 다 있어. 다음부터는 뭐 아이고. 자수하면 너도 지금 다 구속 원칙이야. 어쩜 좋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다양한 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법무법인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정말 다양하게 뭐 알바 이런 데 올려놓기도 하고 누가 보더라도 속일 수 있는 특히 좀 사회 경험이 좀 미숙한 취직을 노리거나 이런 분들한테 사실을 하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지금 양 변호사 설명을 했는데 제가 지금 그런 사건을 너무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다 공범이 되고요. 주범들은 다 중국에 딴 데 있어요. 외국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범들이 구속이 되고 나중에 저 970만 원 만약에 했다 그러면 본인이 다 물어줘야 돼요. 구속은 구속대로 되고 아이고야. 수수료는 약한도 5만 원 받고 민사소송 다시 들어오면 970만 1000만 원 1억을 다 물어줘야 됩니다. 정말 큰일 나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고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거는 무조건 의심을 해야 됩니다. 예.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뭐가 됐든 아까 야 니네 회사 좀 이상해 했던 그 남자친구분이 경찰에서 피싱 지킴이로 딱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아유 그 피해 여성분 친구 저 지금 나오는 저 친구 얼굴도 잘생겼는데 둘이 결혼해라 지금 막 이러고 계세요. 좀 딴소리입니다만. 또 그건 아니죠.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게 보이스피싱이 맺어준 커플 이렇게 돼버리면 예. 이게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저 두 사람이 어떤 합의가 있어야 되지.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보이스피싱 지킴이 됐다고 해서 그 여성 지킴이가 되겠다라고 하면 잘못하면 또 이게 스토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이게 너무 이제 다행이어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계속해서 네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생후 20개월 된 의붓 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항소심 법정에서 범행 이유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남성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 열린 항소심 현장을 들여다봅니다. 자, 제가 말이죠. 지금까지 이 사건 반장을 1년 넘게 진행하면서 지금 소개해드릴 이 자에 대해서 지금 벌써 한 4-5번 전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이 시간만큼은 제가 조금 흥분을 하더라도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이자만큼은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생후 20개월 된 의붓 딸을. 근데 이자는 자기 친딸인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의붓 딸이었죠. 자, 일단 사건 내용 다시 한번 짚어보고 얘기 이어가죠, 이 기자. 네, 이게 지난해 6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했던 사건입니다. 이 아이스박스에 유기를 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었고요. 당시 피해 아동의 친모도 이 아이 사체를 은닉하는 데 가담해서 공분을 샀습니다. 이게 정말 전달하기 힘든 내용인데요. 아이가 잠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남성이 이불을 아이에게 덮고 1시간 동안 폭행을 했는데 이때 이제 성폭행도 있었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이 이자는 진짜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렇게밖에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게요.
이 또 장모가 자기 딸에게 연락을 하다 연락이 안 되니까 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한 겁니다. 어떻게 된 거냐, 연락이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그 안부를 묻는 장모에게 저 직접 말도 못 하겠는데요. 성관계를 하자는 요구를 합니다. 그런 문자를 하고요. 또 저 시기가 언제냐면요. 조금 전에 우리 이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정말 잔혹하게 자기 딸을 살해하고 2주 뒤였어요. 자, 그런데 저자는 정말 무슨 천운을 타고 났는지 신상 공개도 되지 않아서 저희는 얼굴도 보여드릴 수가 없고 그저 양모 씨 정도라고밖에 전해드릴 수가 없어요. 예?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자, 그런데 어제 이 남성 항소심 공판이 있었는데 재판부 그리고 검찰에서 계속 이 범행 경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만 대꾸를 안 해요. 자, 중요한 게 어쨌든 간에 살인 사건, 이 중대한 사건에서는 범행 동기가 양형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에서도 계속 그 질문을 했던 걸로 보여요. 피해 영아 이제 아이죠. 아이한테 가학적 행위를 한 거 이유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되물어본 적 있냐라고 질문하니까 또 똑같이 답변합니다. 잘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술 많이 마셔서 모르겠다. 이게 말도 안 됩니다. 폭행 시 어떤 생각이 들었냐고 묻자 술 마셔서 기억 안 난다.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건지 답변하지 못하는 건지 답변 안 하려고 하는지 하여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수님, 그래서 재판부가 이자에게 야, 너 그 20개월 된 딸을 너 딸이라고 생각은 했냐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이제 엉뚱한 소리를 했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사실 이제 똑같은 한국말을 한다 하더라도 얘기하는 척과 그걸 듣는 척의 해석이 다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재판부에서는 피해자를 예뻐하고 평소 애정 표현을 했느냐라고 하니까 뭐 없지 않았다. 이게 좀 약간 돌려요, 말을. 뭐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인데 없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또 얘기를 했냐면 예뻐했다, 애정 표현을 간혹 하기도 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애정 표현과 예뻐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재판부에서 물어보는 그 예뻐했다, 그리고 애정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그하고 일치가 될까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용어에 있어서의 일단의 혼란 전술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그런데 어제 항소심 공판 중에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제가 참 이걸 말로 어떻게 옮길 수가 없는데 저거를 검색을 했어요, 이자가. 예? 네, 이제 검찰이 이걸 검색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남성이 이제 똑같이 모르쇠로 말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은 피해 아동을 데려온 이유도 이 양 씨의 본인의 성욕 해소를 위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화학적 거세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말이죠. 이자가 이 워낙 그러니까 이게 참 저희가 방송에서 이거 전해드릴 수도 없을 만큼 너무 터무니없는 짓을 저질렀다 보니까 이 검찰에서도 야, 얘는 정상이 아니다. 한번 사이코패스 이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해서 했잖아요. 했죠. 그런데 26점이 나왔습니다. 네. 이게 어느 정도인 거죠? 26점은 이 PCLR이라고 하는 이 그 체크리스트는 캐나다의 범죄 심리학자인 그 로버트 헤어 박사가 개발한 사이코패스 진단 도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40점이 만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25점 이상이 되면은 사이코패스 영역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26점이 됐다는 것은 그것은 이제 아주 공식적으로 사이코패스의 영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유영철이 같은 경우 38점, 강윤성이 30점. 여기에 그 악명 높은 범죄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바로 이 양모 씨 같은 경우에 26점이 딱 되니까 이영학 어금니 아빠보다 1점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참고적으로 저 만점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남성이 아니라 여성인데. 업모 여인. 네. 엄인순. 그래서 그 업모 여인인데 그 자기 그 첫째 남편, 둘째 남편 자고 있는데 음료수에다가 수면제를 타서
자고 있는데 그 눈동자를 갖다가 바늘로 찔러서 이렇게 해코지를 한 그 여성이 40점이 나왔는데 자관 26점이면 25점 이상이니까 사이코패스 범주에 확실하게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방금 CG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자, 보세요. 저 정말 무시무시한 인간들 실명 다 나오는데 양모만 지금 양모입니다. 예?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도대체? 예? 최소한 누군지 알기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게 너무 원통합니다, 진짜. 지금 얼굴도 이미 뭐 모자에 마스크까지 써서 그냥 저 블러를 걷어내도 누군지도 못 알아볼 판에 또 이러고 있어요. 예. 박 변호사님. 네. 1심에서 얼마 받았습니까? 자,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가 됐는데요. 20년간 전자발찌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하고 10년간 취업 제한인데 성충동 약물 치료 명령 또 신상 공개 명령이 기각이 됐습니다. 여기서 지금 검찰은 사형을 구형을 했는데 검찰이 항소를 한 겁니다. 이 피고인은 이 항소를 이 재판을 받아들였는데 검찰이 너무 약하다. 이 사형이 돼야 되는데 30년밖에 안 됐고 성폭력 화학적 거세 그거 청구를 했는데 안 된 거에 대해서 그것을 좀 해달라라고 2심에 지금 항소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이 피해 아동의 친모가 약간 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분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뭐 엄청나게 또 이 양모라는 자한테 많은 폭행도 당하고 또 피해자이면서도 공범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공범이라는 부분은 시신 유기에 가담을 했다라는 건데요. 본인도 후회한다고 했고 분명히 잘못한 건 맞는데 또 이 양 씨가 이런 정도의 짓을 저지를 잘하면 자기의 장애가 있는 배우자에게는 어떻게 대했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저도 이 여성 역시 또 뭐 죄를 지은 건 분명히 맞지만 예. 또 피해자예요. 분명히 피해자의 한 사람이었고 징역 1년 6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저 피해 방금 그 아이의 엄마의 엄마 그러니까 장모 저자의 장모죠. 장모가 한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 양모에 대한 신상 공개를 꼭 해달라. 정말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왜?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저자의 신상이 공개되면 당신의 딸의 어떤 그런 뭐 관련한 내용도 세상에 알려질 수도 있는데 그걸 다 감수하고서라도 저거는 악마보다 더한 인간이다 하면서 무조건 신상 공개가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저희는 누군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칼바람이 불던 2003년 1월의 어느 저녁, 경주의 한 카풀 정류소엔 수상한 차 한 대가 멈춰섭니다. 차 안에는 친절한 말투의 여성 이 씨와 남성 한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같은 방향이니 차에 타라고 했고 추위에 떨던 여성 김 씨는 큰 의심 없이 자동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는 알 수 없는 곳으로 향하기 시작했고 어디로 가는 거냐고 묻는 김 씨에게 이들은 흉기를 들이밀며 협박했습니다. 커다란 쌀자루에 갇힌 채 발견된 김 씨는 목숨은 건졌지만 300만 원 가까이 빼앗겼습니다. 1년 뒤 김 씨는 경악했습니다. 자신에게 흉기를 들이댔던 강도 이 씨가 얼짱이라며 화제가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는 비뚤어진 팬심, 강도 얼짱 현상을 짚어봅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 주제를 고른 이유가 있죠. 지금 이은혜, 조현수, 이은혜에 대해서 뭐 일부 정말 정신 나간 몇몇 사람들이 무슨 팬카페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뭐 저희가 전해드린 바도 있었는데 자, 일단 어떻게 보면 지금 그 현상의 기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사건을 좀 짚어보면요. 이 씨랑 남자친구는 이제 함께 움직이는 공범이었는데 여자들만 이제 표적으로 삼는 강도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카풀이라는 게 있었는데 목적지의 방향이 좀 같은 사람들을 같이 이제 차를 타고 가는 건데요. 젊은 여성이 다른 여성한테 차를 태워준다고 하니까 이 피해 여성들이 별다른 의심이 없이 이 차를 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성이 차에 타면 흉기로 협박을 해서 돈을 뺏는 건데 이렇게 3차례의 강도, 12번의 절도를 벌였다고 합니다. 수사망을 이렇게 잘 피해가서 2004년 1월에 공개 수배를 당했고 현상금 500만 원이 걸렸습니다. 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에이 설마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이게 워낙 오래전 일이라서 그렇죠.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자, 현상금까지 걸고 공개 수배를 했는데 안 잡혔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정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수배 전단 같은 거 보면 예컨대 뭐 사각턱 아니면 뭐 쌍꺼풀이 정확하게 표시가 되는데 미인형 얼굴이라고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이 저것을 찍어가지고 당시 이제 포털 사이트 카페에 올립니다. 강도 얼짱 이모모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니까 저 보면서 뭐 이쁘다 이렇게 되니까 회원이 많이 몰리게 되는 거예요. 예. 나중에는 10,000명 이상이 모이기도 했고요. 이것을 이제 언론에서는 얼짱, 강도 얼짱이라 해서 강짱 현상이라고 하면서 또 더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교수님 진짜 앞서 그 현상 수배 전단에 보면은 미인형 얼굴이라고 돼 있고 네. 제가 뭐 경찰서 이렇게 돌아다닐 때 봤던 거 보면 호남형 얼굴 혹은 뭐 범죄형 심지어 예. 범죄형. 참 황당합니다 좀. 예. 아니 범죄자로 수배가 됐으니까 뭐 자기는 범죄형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적어도 이제 수배 전단 작성 시 고려 사항이 이게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의 그 기준이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주관적인데 만드는 사람의 주관이 포함이 돼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예컨대 뭐 매부리 코 이런 거는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예. 뾰족한 턱, 뭐 그렇죠. 사각턱 이런 거는 있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저 수배 전단을 만드는 그 당사자가 좀 미숙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저런 것에 있어서의 어떤 그 뱅카페와 관련돼 있는 단초를 마련해 줬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양 변호사님 그때 당시에 별별 진짜 어처구니 없는 반응들이 많았잖아요. 네. 뭐 저는 약간은 반은 이분들이 장난이라고 저도 믿고 그래요. 싶습니다만 예. 일단 팬카페 제목 같은 게 천사 지킴이 이런 식의 제목이 있었고요. 이렇게 예쁜 사람이 강도짓 했을 리가 없다. 결혼하고 싶다. 그리고 이 말이 여기 쓰이면 안 되는데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잡사면 연예인으로 밀어주자. 그리고 죄를 벗고 석방될 때까지 기다려서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자. 이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나마 좀 갱생 시켜달라는 거니까. 그리고 일부 네티즌들은 이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픽션을 공동 창작하기도 했습니다. 소설을 만들어내는 거죠. 아이고. 전 정말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정도라면 그냥 100번 양보해서 막 봐줘가지고 뭐 장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선을 넘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 이 씨가 남자친구랑 같이 움직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씨는 착한데 남자친구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범죄에 빠졌다. 뭐 이런 여론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씨랑 같은 학교를 다녔다고 주장하는 이 네티즌들이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도를 한 거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뭐 이런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경찰은 이 씨가 종범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범죄에 참여한 공범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습니다. 자, 교수님. 이러다 보니까 경찰도 방금 그 현상수배 전단 제작한 사람 쪽이 이거 내가 무슨 사고 쳤나 약간 좀 당황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고 쳤다고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담당 그 경찰서가 포항 북부서인데요. 이 그 전단을 만든 사람이 아니 범인을 잡아야 할 이 경찰이 이 범인을 완전히 인기인으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사실은 이제 피해자에게는 상당히 면목이 없게 돼 버렸죠. 그래서 이제 아마 그분이 밥이 목에 안 넘어간다. 이렇게까지 그 고민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형사 12명으로 전담 검거반을 만들어 가지고 검거에 착수해서 특히 이 강짱 신드롬이 일어나면서 빨리 이거는 검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부담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진짜 이게 옛날 사건이긴 옛날 사건인 게 요즘 얼짱 이런 표현을 안 쓰잖아요. 그렇죠. 예. 자, 박 변호사님. 네. 결국 검거가 됐습니다. 범행 1년 만인 2004년도에 2월 달에 이제 강원도 양양군에서 검거가 됐는데
아마 그 근처에서 원룸 아파트 얻고 지냈던 걸로 보입니다. 가족들하고 통화할 때는 공중전화를 하고 또 바로 이동하고 그런 식으로 피해갔던 걸로 보이는데 이 당시에 사실 이게 얼짱이 본인한테는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해수욕장이 관광객들이 한 60여 명이 몰려 있었는데 얼굴을 이제 알아본 사람이 얼짱이다! 라고 해가지고 진짜? 경찰이 지금 달려든 거고요. 흉기를 휘두르고 반항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검거가 됐는데 이제 좀 문제가 크게 얼짱은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사진 자체가 고3 때 찍었던 주민등록증. 그것이 이제 사진이고 이 사람 지금 1년 4개월 정도, 14개월 정도 도망 다녔었거든요. 상당히 얼굴에 힘든 그런 것도 있고 또 나중에 보니까 그 수배 사진하고는 차이가 좀 났다. 살도 많이 빠지고 수척해진 모습이었다라고 경찰은 전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근데 본인이 저런 막 그 추앙을 받고 있었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답니까? 네, 그래 이제 본인이 인터넷에 접속을 하지 않고도 자기가 이제 이 얼짱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갖다가 알고 자기도 자기 얼굴을 갖다가 이 거울에 비춰보니까 얼짱이 아닌데 그러니까 어이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초췌하니까 이 사람의 얼굴은요. 내면의 어떤 그 심리에 따라서 하루에 12번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적을 당하니까 얼굴이 썩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니 이 얼굴 보고 얼짱이라니 쟤들이 이상하다. 그런데 실제로 이 그 얼짱과 관련돼 있는 이 팬카페 여기에서는 제보 전화가 한 건도 없었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뭐 자기가 얼짱이 아닌데 남들이 얼짱이라 그러면은 죄책감 들죠. 예. 양 변호사님, 이 사람 뭐 처벌을 어떻게 받았어요? 일단 같이 체포가 돼서 남성의 경우는 징역 4년을 받았고 공교롭게도 이 여성 같은 경우는 2년 5개월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는데 그럼 제가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집행유예를 이거 받았으니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기록을 못 봤지만 아마 남자가 실형받았던 것은 다른 범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추측이 되고 초범이었기 때문에 아마 집행유예를 받았을 걸로 보이는데 이걸 두고 또 팬카페에서 뭐 주장했던 것처럼 예뻐서 훈방된 거다. 이런 건 절대 아닐 겁니다. 예. 자, 당시 이게 그 대한 해협을 넘어서 이 진짜 해프닝이 일본에까지 전해져서 이모 씨가 검거됐을 때 일본의 한 스포츠 신문에 한국의 초미인 강도 체포 막 이래가지고 막 제목 뭐 일면에 막 나오고 이게 참 그래서 나라 망신도 참 이었는데 자, 그러니까 저희가 네. 이 내용을 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이은혜 때문에 한 건데. 네, 그렇습니다. 이은혜도 이제 오픈 카톡방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충격적인 범죄가 발생을 하면 이런 기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4년에는 그 유영철 아시죠? 예. 유영철은 이제 20여 명 정도를 살해했는데 카페 개설자가 그 많은 사람을 이렇게 숨지게 하고도 잡히지 않은 게 멋지다. 뭐 이러면서 유영철에게 이제 애칭을 붙이면서까지 카페를 이제 만들었고, 근데 이제 너무 이제 반발이 커서 하루 만에 삭제가 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자, 저희가 이제 이 얘기를 꺼낸 게 이은혜 때문에 한 겁니다. 자, 이은혜 얘기를 좀 하면서 마무리를 이 시간 좀 해볼게요. 교수님, 이은혜 어디 있을까요? 자, 그 표창원 박사는 오늘 어제였죠, 한 방송에 나와서 이 현상금 이거를 정말 고액의 현상금을 걸면 그 지금 조력자들이 배신을 해서 결정적인 제보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지금 과연 뭐 모텔 같은 숙박업소에 있는지 아니면 진짜 조력자의 뭐 집에 은신해 있는지 별의별 지금 전망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 사실 현상금 얘기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드렸는데 뭐 그쪽에 있는 조력자들이 배반을 안 한다 하더라도 현상금 걸면은 요즘에 지금 그 현상금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직접 소위 얘기해서 현상금 사냥꾼으로 해가지고 그 추적을 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글쎄요, 현금 떨어지게 된다면 이 그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겠죠. 왜냐하면 먹고 자야 되니까. 예. 거기다가 지금 이제 사실 많이 알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또 한마디 드리는 것은 현상금을 걸어서 그 가까운 그 조력자들이 배반하는 것까지 우리가 안 가더라도 현상금을 갖다가 걸어서
많은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아하. 이 사람들을 추적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그 사회적인 공론을 분위기를 이루는 것이 이 사람들을 좀 빨리 잡는 그런 그 지름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뭐 이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뭐 카페가 만들어지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사회적 병리 현상이라고 보고요. 한 사람이 주장하면 우르르 쏠려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그런 주장에 대해 가지고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람이 잡히게 되면 그 열기도 사라질 것이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픽 태국으로 가보시죠. 저 개가 좀 이상해요. 지금 태국의 어느 도로에 개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누군가 키우는 개들이 아니고요. 유기견들입니다. 이 중에 이제 방금 보셨다시피 목에 무언가를 두르고 있는 개가 눈에 띄는데요. 네. 그 수술하고 나면 댕댕이들 이렇게 목에다 저런 거 채우잖아요. 저도 네카란 줄 알았는데 이게 네카라. 자세히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지금 플라스틱 통이 개 머리에 낀 건데요. 배고파서 이제 먹이를 찾으려고 플라스틱 통 안에 머리를 쑤셔 넣었다가 뭐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한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저 당장 호흡부터가 좀 힘들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질식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제 빨리 플라스틱 통을 머리에서 빼내야 할 텐데요. 그런데 저 개가 좀처럼 사람 가까이에 오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현지 경찰이 음식으로 유인을 했고요. 잡았다. 네, 저렇게 지역 주민이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개를 붙잡았습니다. 깜짝 놀란 개가 저렇게 발버둥을 쳤는데 한 남성이 지금 돕고 있죠. 그 사이에 구조대원이 다가와서 가위로 플라스틱 통을 잘라내고 있습니다. 조심. 네, 지금 이렇게 해방이 됐습니다. 예. 곧바로 일어나서 도망치는 거 보니까 다친 데는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구조대원은 구조가 어려웠지만 다행히 지역 주민들이 도움을 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픽 영국으로 가보시죠. 이건 뭐예요? 네, 새끼 여우인데요. 지금 가정집 마당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트램펄린이 놓여 있는데 태어나서 트램펄린을 처음 본 새끼 여우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네, 지금 한 마리는 밑에서 또 한 마리는 위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저렇게 장난을 치는데요. 잠깐만. 예. 네, 지금 저 여우들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마리는 이제 위에 자리를 잡고 계속해서 뛰어오르면서 본격적으로 저렇게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당히 근데 왜 쟤만 올라가죠? 그건 제가 알 수가 없는데요. 지금 이제 트램펄린만큼 하늘 위로 이제 높게 오르진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렇게 살짝 몸이 떠오르는 게 신기한 모양입니다. 지금 밤에도 왔어요, 지금? 네, 지금 어느덧 밤이 깊었는데요. 새끼 여우들은 늦은 시간까지 저렇게 트램펄린 위에서 사냥 놀이를 하면서 주변을 떠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는 여우들이 트램펄린 좋아하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픽 인도로 가보시죠. 자, 여기는 어느 자동차 타이어 작업장이라고 하는데요. 저 타이어가 쌓이는 곳에서 남성 넷 대화를 나누고 있죠. 다른 한 명은 바닥에 앉아서 타이어를 살펴보고 있는데 좀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5명이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뭐야? 네, 마술 아니고요. 순간이동한 것도 아닙니다. 보면 땅바닥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네, 갑자기 콘크리트 바닥이 무너지면서 아래로 추락한 겁니다. 저 사람 오토바이까지? 예, 오토바이까지 떨어졌지만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천만다행이네요. 이들이 떨어진 곳은 다름 아닌 배수구였고요. 갑자기 콘크리트 바닥에 무너진 이유는 아직 알 수가 없는데 아무래도 비가 많이 내린 탓에 그 콘크리트 아래 땅이 꺼졌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깜짝 놀랐네. 알겠습니다. 네 번째 픽 미국으로 가보시죠. 불안합니다. 예, 미네폴리스 북쪽에는 어느 고속도로라고 하는데 화면 왼쪽 보이셨죠? 승용차 한 대가 빠르게 달려오더니 도로를 가로질러 오던 흰색 트럭과 충돌을 합니다. 트럭. 예, 저 승용차 트럭과 충돌하자마자 튕겨나갔고 트럭도 미끄러지는데요. 자, 트럭이 통제력을 잃고 비틀비틀하다가 고가도로 난간을 들이받고 맙니다. 불까지. 예, 폭발한 거죠. 트럭이 고가도로 난간을 들이받자마자 폭발하면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았는데요. 자, 곧바로 검은 연기까지 피어올랐고 도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람 안 다쳤어요, 저거? 저 흰색 트럭에는 운전자 한 사람이 타고 있었다고 하는데 운전자 처음에는 운전석 쪽으로 탈출을 시도하려 했지만 화염 때문에 나올 수가 없어서 예. 조수석 문을 열고 다행히 간신히 트럭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정말 다행하게도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데요. 야, 지금 나와요. 네, 빠져나왔습니다, 무사하게. 현지 경찰은 사고를 낸 흰색 승용차 운전자가 운전 미숙의 흔적을 보였다면서 음주운전 여부까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저 난간 밑으로 안 떨어진 건 다행이고 예. 아 근데 이게 좀 피해가 상당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사고 이후 긴급 구조대에 도착해서 불을 껐지만 뭐 트럭 완전히 불타버리고 말았다고 하고요. 사고와 화재 잔해를 치우는 데만 2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이 고속도로 구간이 폐쇄되면서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말 다행히도 인명피해가 없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5번째 픽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뭐예요? 네, 한 남성이 보이시죠? 어딘가에 몸이 좀 끼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체만 내놓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대체 어디에 몸이 끼었는지 봤더니 놀랍게도 벽이었습니다. 아, 벽에? 네, 그렇습니다. 이게 흰색 벽에 구멍이 나 있는데 그 구멍에 몸이 낀 겁니다. 남성이 저 구멍에 얼마나 오랫동안 끼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네, 얼굴을 보시면 저렇게 찌푸리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저기 끼인 거예요, 저거? 네,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저 남성이 도둑이었는데요. 아, 도둑? 괜히 걱정했잖아. 네, 저곳이 사원이라고 하는데 사원에서 무언가를 훔친 뒤 몰래 구멍으로 빠져나오려다가 몸이 끼인 걸로 추정이 됩니다. 예. 박 변호사님, 간만에 보는 유쾌한 영상인데요? 유쾌라기보다는 좀 안타깝네요. 뭐가요? 어쨌든 간에 크게 저기 다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잡혔잖아. 인강복,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오늘 사연 전해드려야죠. 자, 오늘 사연은 미국 뉴멕시코에 사시는 사반가족 은정님입니다. 자, 올해 만으로 75살 우리 엄마 곧 생일이세요. 이 국제 통화할 때마다 맨날 저한테 사건 반장 스토리를 쭉 들려주세요. 그런데 저도 맨날 사건 반장 보지만 처음 듣는 것이냐 들어드립니다. 딸 은정이가 서울 신림동 최재자 여사님 많이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꼭 불러주세요. 자, 양 변호사님, 최재자 여사님 생신 축하. 생일 축하드립니다, 여사님. 이름까지 조남까지도 최재자 자자. 네, 최재자 자자 여사님 만수무강하십시오. 아이고, 알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시킨 대로 다 해줘요. 예.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하고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이어지는 뉴스룸까지 쭉 정주행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저녁 6시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오미크론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